상당히 기온이 올라가는 이제 이틀 남았네. 다음 주에 끝나죠.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웰라인 헬퍼 13개 과목에 이제 3과목 남았는데 오늘 이제 그 하나를 하게 되면 또 다음 시간 하게 되면 다음은 이제 한 과목뿐이 안 남죠.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와는 인연이라면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주 뭐랄까 감격을 한다랄까 대단하시다.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그래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늘 시간에 계신 우리 강사님은 지승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또 에이즈맨 무슨 말? 와이즈맨. 난 이름은 와이즈맨의 그 일을 아주 장담해서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서울법대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연세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학에 관심이 있으셨든지 몰라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셔서 목사님으로 안수받으신 감리교 신사님이시죠. 그리고 현재도 다리골교회라고 하는 교회 홍제동에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로 공직을 하고 계시고 한동대 법학부의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때는 YMCA의 그 태권도 사범으로 이렇게 활동도 하셨던 분이고 현재 또 하나 직책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게 있다면 현대 종교문화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전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쓰신 책도 있고 그래서 승리를 추구하는 인간 정유린 태초에 웃음이 있었다 이런 점은 책을 쓰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 교재에 85페이지 가족 상담이라 해가지고 불안할 수 있는 노인과 가족들의 관계 이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에 우리 이제 헬퍼들의 활동의 현장에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연구 강의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강의 활동도 하셨었는데 이 시간 나오실 때 크게 박수를 한번 보시죠. 환영합니다. 한국 포리바로 지승은 4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다시 40분 강의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마이크가 있으십니다. 마이크 없죠? 그냥 하겠습니다. 큰 소리. 황창년 신부라는 재밌는 그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는 평생에 자기 부모님이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겠죠? 그 신부님이 참석을 해서 궁금한 걸 물어봤답니다.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부부싸움 안 하셨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신부님이 뭐 집에 와봤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집에 왔을 때는 부모님도 아들이 신부인데 앞에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전에 싸우더라도 그런저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다 알고 있는데 신부만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다. 어느 누구나 다 싸운다. 뭐 저라고 해서 안 싸운 거 아닙니다. 대체로 누가 먼저 말을 걸었다가 뭐 어떻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말이 중간에 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화를 낸 게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자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오해 풀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현대 종교문화연구소 아까 소장 소개받았는데 70년대 중반에 대구 지역의 철학자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간의 그 해법, 일상사에 관한 여러 해법들을 각 종교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신치료, 상담 이런 것도 여러 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 전문가, 정신치료 전문가의 책을 여러 권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교재는 제가 그렇게 만들어낸 책 중에 아주 괜찮다 싶은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주 실무에 넣어놔. 그러니까 상담가는 상담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많은 멤버들이 서로 슈퍼바이저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상담하고 있나를 위에서 이제 지금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꼭 그 밑에 일반 상담가들이 상담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감독하고 이제 또 보완도 해주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서로가 교환하면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 상담에 관한 그 책들을 많이 보시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례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자식의 예를 모일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뭘 찾아내는 것이고 이 강의에서 저는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겠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특별히 어떤 게 그거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강의는 성공한 것이고 바로 그거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시달리니까 혹은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할 때 이거를 케어를 잘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죽음을 예고할 때는 내가 평소에 좀 못했다. 잘 살 걸. 화안되고 서로 같이 사이좋게 살았었으면 이런 이제 후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 부부가 혹은 이제 부모 자식간, 친구가 여기에는 화안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 자꾸 내면 칩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술자리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화 한 번 내고 싸우면 2, 3일 동안 여기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생에서 분명히 로스트입니다. 그 시간에 합력하에 다른 좋은 일을 하면 인생이라는 게 사는 날 그걸 정해놨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스트 없는 삶을 살려면 여하튼 화다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서로는 인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음식을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어떤 걸 배우고 혹은 가르치고 또 영향을 받고 주고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일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되는 그런 비동적인 존재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자기 자신의 평화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도 화로부터 자유롭고 싶잖아요. 화 안 내고 살았습니다.
짜증 안 부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게 인간의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한 본인이 그렇게 되면 주변도 뭐가 이렇게 불불 끓다가도 잦아들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병령론은 그 논계를 두고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분노는 사람보다도 깊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일도 사례 이런 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한 개인 대 개인의 원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전일교 와이즈께서도 토요일마다 저 나가가지고 시위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 나라 전체의 그 집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프로테스트 이런 것은 거룩한 분노, 의로움에 기초한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화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그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내가 놀러 가서 좋았을 때 맨날 집에 나가가지고 시위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나가서 그 다음에 그럴 때는 막걸리 한잔하고 이래가 들어온다. 그렇더라도 부인이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사이에 불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처음에 여러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행적인 것과 전진하는 진취적인 것, 진보적인 것. 퇴행적인 힘과 진보적인 힘. 이렇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런 겁니다. 뒤로 끌어당기는 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교재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사례를 알려드리면 되게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전 지역에 혹시 가족 근거가 있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6.25 때 그 이전 4.3 사태 49년에 있었던 그 이제 좌익들 중에 상당수는 대전 형무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여하튼 사상범들이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6.25가 나서 여전히 급속히 무너지고 이제 국군에 퇴학할 때 그 사람들 가만 내버려두면 사상 같은 사건이 배후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에 끌고 가서 다 처형을 했어요. 그걸 이제 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수감 인원이 1,500명에서 2,000명 그 정도니까 그 정도 됐을 거로 보는데 어떤 기록은 7,000명까지 풀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대전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익인사, 그중에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이거는 몽땅 다 잡아가지고 수감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557명. 그거는 급히 가느라 그냥 쏟아도 비슷했겠죠. 그 안에 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해서 그때 희생된 분 중에 한 분이 공성지원 판사이셨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종교학과 지금 명예교수입니다. 네.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합격했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과거 몇 년간의 정부는 이걸 조사하면서 대전 그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영상 자료는 국군이 학살한 것만 나옵니다. 이쪽도 분명히 사진 자료가 있을 터인데 이쪽에 특히 그것도 국군이 저지른 만행을 미군이 찍은 미군이 낸 보고서 이것만 막 돌아가요. 그리고 숫자도 훨씬 많았다. 그리고 이쪽은 좌익을 처형했으니 너도 죽어봐라. 약간 보복심리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 대신은 이제는 84세, 5세 이렇게 되셨어요. 85, 67세. 이분은 어떻게 정오를 전승하지 절대로 정오를 전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그거 직접 가봤습니다. 큰 우물이 있고요.
그 인물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그 4.3 중에 좌익으로 피해를 입어서 애매하게 죽은 민간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은 국가의 보상이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명씩 이렇게 전국 돌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해요. 그러려면 비용이 자기 개인 돈으로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그걸 물어봤더니 그건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인민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후손은 그거는 책임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 책임 문은 없지만 그 응분의 어떤 그 보호 조치를 강구한 적이 없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명단이 발굴됐으니까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 어떻게 하겠는지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80이 넘어선 그 남매가 논의하기를 우리는 다 용서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거 듣고는 분기탱천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보상 절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은 아버지가 좌익에게 죽고 한 사람은 우익에게 죽은 두 사람이 허물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그래요. 생각해도 본인 얘기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런 게 해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 간에 돌아가는 것도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근데 그걸 현재에 끌어들이면 내가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분노에 이걸 끓여가지고 서로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퇴행적이야. 진보적인 힘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지 말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낸다면 이분들도 언젠가는 화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냐면 둘 다 애매하게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진보적인 힘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그게 이제 이 진보적인 힘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마구마구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가 남아프리카에 가서 그 외에 유명한 만델라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학자들이 그러더랍니다. 자기들이 그 200여 년에 걸친 백인 지배하에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과거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근데 그거를 따지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걸 영어로 디콜로나이제이션이라 탈식민지화. 아예 다 기억을 갖고 있다. 누가 했는지 다 알고 있고 누가 피해자이고 어떤 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지만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탈식민지화입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백인 후손들 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했다 이러면 잡아가지고 막 덮치고 재산 뺏어가 처리하고 이거는 그 리콜로나이제이션 재식민지화 다시 식민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다. 이걸로 디콜로나이제이션이냐 아니면 리콜로나이제이션이냐. 리콜로나이제이션은 퇴행적입니다. 디콜로나이제이션 탈식민지화는 진보적인 힘입니다. 만델라는 디콜로나이제이션 진보적인 힘의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가는데 모르지만 앞으로 또다시 어떤 그 리콜로나이제이션을 하려는 힘의 솟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보적인 힘이 퇴행적인 힘을 이겨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이 강의도 전 주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일단 화를 다스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나중에 교재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글자가 작아가지고 저는 까로까지 원고까지 페이지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온갖 감정의 찌꺼기들을 안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뭐 저장되어 있다가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이게 이제 그걸 감정의 찌꺼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제80 아라야식 뭐 이렇게도 말하고 신약에서는 잠재의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의식 속에는 에이, 잊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이게 첫째 발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다스리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벌써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먼저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 참 누가 봐도 화를 낼 만하다. 남편이 바람 피고 들어갔다. 그건 뭐 집안 다 뒤집어 엎고 그럴만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냥 뜬금병을 늦게 들어왔는데 괜히 바깥에 나가지고 왜 늦게 들어왔냐 이랬다. 이거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에서 술상부가 돼가지고 이제 없다가 12시간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부인이 알면서도 화는 나지만 사정을 알면은 이해도 될 만한 건데도 화가 났다 이거죠. 이런 거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화를 내는구나. 이것까지도 자기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가지고 큰 트러블 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단 일어났으니 이걸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겠죠. 표현되기 직전 단계에서 물론 다른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팍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날 그러다가 맨날 후회하고 뭐 이런 게 우리 인생사에 다만 사고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쯤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한 그때부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를 찾는 것인데 이게 이제 3번입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자신이 편안하면 주변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자기 스스로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 안절부절 못하거나 이러면 주변도 되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신적으로 강하지고 특히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편안하거나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늘 들떠있고 우왕좌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이러면 애가 그 어머니를 멀리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 하면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엄마가 더 나빠지지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거를 분리불안증, 옛날에는 격리불안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는 부모가 저쪽에 보이기만 해도 괜찮고 여기서 한참 놀아도 되는 이런 상태인데 나는 10m 바깥을 못 벗어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거리감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도 괜찮은 아이가 있나 하면 부모가 니는 외국 가서 국문을 익혀야 돼 이러고는 강제로 보냈는데 나는 엄청나게 가기 싫었다. 그러면 이게 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된다.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지금 주변에 웃음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나라 심리학의 대가 강의를 잠시 들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네가 그 모든 족속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어로는 to be a blessing, 복이 될지라 이래서 아마 개혁 개정은 복이 될지라 하고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가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 들어오면 복덩어리 할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면 언제나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이 복덩이 하려면 우째 굴러 들어간대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다. 너를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런 지역까지 갔을 때 그는 이제 어디 가나 복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에는 분쟁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할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서서히 이어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래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 가라 하면 그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닥치는 일에는 불안과 초도 이런 게 말도 없이 다가오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삭 제물밭일 때도 그렇고요. 부인이 아름다워서 노래를 듣는데 많을 때도 불안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해서 복덩어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도 힘들죠. 근데 얘기는 안 나오는 데입니다. 그 자녀 중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유대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 간의 불화를 여기서 찾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도 이스마엘 후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혈통도 어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불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어느 날 놀라운 기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정은 여러분들이 제가 진단하실 겁니다. 이스마엘 형님, 이삭이 동생인데 기업계 하다가 이스마엘이 엄마하고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따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래는 쫓겨난 이스마엘을 맞이지만 비록 서자 같은 적자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이스마엘을 초빙해요. 그 기술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족장들 3대 중에 제일 분량이 적어요. 한 장밖에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맨날 꿈을 판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쫓겨가면서 아프지도 않아요. 너 와서 꿈을 내놔. 그럼 내놓고 딴 데 가서 또 파고 이렇게 하는 꿈을 파는 사람. 꿈은 사람 살리고 가축 살리고 그 지역을 목초로 바꾸고 초지로 바꾸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생명줄아요. 이걸 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두 어떤 그 민족의 시족끼리 나중에는 다 다툼이 일어났지만 시발점에 있어서 기록은 그러니까 두 민족이 한참 다투고 싸우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서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기록된 겁니다. 기록자는 그 이삭이 한 행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황창현 신부가 가족 모임 때 뭐 그렇다는데 여기도 이제 장례라는 게 가족 모임 아닙니까? 이때 저놈을 빼고 할 거냐 넣고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스마엘을 초빙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 가르쳐 주는 바가 참 많죠. 그때 그걸 쓴 사람은 그렇게 서로 싸운 지 한 5, 600년은 지난 뒤쯤에 그 기록을 한 겁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최초의 우리 조상은 어떻게 했느냐. 초빙해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되겠구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보적인 힘도
과거의 어떤 아주 좋은 사례에서 뭘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생판 없는 거 하늘로 떨어진다. 이게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 성경을 찾아보거나 이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보적인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마음을 열고 물어보고 이렇게 많이 보라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골똘히 그걸 생각하고 간구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것, 정신치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거 가지고 해봐라고 허락하신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다 약초나 이런 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기왕에 있는 거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분석도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이나 많은 그 경전들, 미국 경전도 그렇고 유경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인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인간이 지향하는 초월적인 세계, 인간은 독특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도 죽음 너머의 무한의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한성을 자각한 사람만이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게 유한의 끝이라 합시다. 여기 왔더니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무한하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면 이 세계를 정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라 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그 왕처럼 신처럼 집에서 보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자각하면은 불화도 서서히 잦아진다. 그리고 같이 무한의 세계로 그리고 성경에는 그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철학적인 표현은 무한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기 유한성을 넘어서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내가 화나는 감정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하여 상응하는 감정, 그러니까 이만큼의 일이 벌어져서 내가 요만큼의 화를 냈다 하는 거는 이해할만 하죠. 그리고 근데 사태는 요만큼인데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다.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본인도 아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는 건데 왜 그런 감정을 유발시키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사후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는 어릴 때 그 억압된 분노의 감정이 원인인 경우가 거의 태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우리나라 진보 신학계 그 좌파는 아니고 진보적인 운동권의 대부 같은 분이 오허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의 공목사로 나와요. 절대 공산주의자는 이런 줄 알아요. 당시 진보적이고 반독을 주장하다가 이분이 자기 어릴 때 많이 맞고 살았대요. 근데 이해하기를 제가 40년생 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나 6.25 해방 전 아주 이제 힘든 시기에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가 애만 두드려 패는 거고, 그러니까 애가 두드려 받는 건 이유가 또 있겠죠. 아버지가 돌아와보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너무 많았다. 이러면 이제 막 두드려. 이제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아버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이해가 잘 안 됐겠죠. 우리 탈북민 가정에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딸애를 대학생이었어요. 초등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는데 남동생이 있다 그래요. 남동생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
하는 말이 아버지는 기껏 남한에 내려온 게 너 잘 되게 하려고 공부 잘 시켜서 성공하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영어가 이미 진도가 다르면 난 수학도 그렇죠. 잘 못 따라가고 우리나라 이 계층 구조 속에서 상위 계층에 진입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밖으로 겉돌이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러나 늦게 들어오면 또 이제 막 그걸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개선됐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근래에 만난 대학생들은 탈북 대학생들은 아주 밝고 구분이 거의 안 돼요. 그렇게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문내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여전히 그런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있고 거기서 억눌린 감정 같은 게 언젠가 또다시 폭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 이거는 그 자신도 그 원인을 잘 파악하기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엉클리고 있는 분노는 나중에 자신도 원치 않는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저는 50년생이니까 6.25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뭐 생활 환경이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비슷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애들을 그렇게 억압해서 막 공부를 막 시키거나 막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새 젊은이들이 부모가 답답해가지고 쉴 틈 없이 이것저것 막 학원 한 6번 돌리면 이 상황은 아니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대가 화가 없을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까 거룩한 분노는 있어도 화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은 고3 때도 놀면서 공부했다니까. 그리고 뭐 굳이 뭐 서울대나 연대 서울 가야 되나 그리고 영남대 가고 대략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뭐 대학 가면 어때? 우리 동네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이 근래 한 20, 30년간은 부모도 그렇게 그 아를 가르치지 않았고 하여튼 자유롭게 뭐 내버려둔다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학생 생활을 아들 영위했더라고요. 제가 한동대학에 전임으로 있을 때 지금 퇴임한 지 꽤 됩니다. 강사로 나가고 그러나 저녁에 이제 나가보면 12시 되는데 어디 학원에서 아들이 쫙 막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아들을 상대로 떡볶이집에 여기 아직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의회에다가 주인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내 아들 있죠? 이래가지고 다 묻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또 딱 차에 실어가 어디로 또 간대. 그럼 또 다음에 이제 강의하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쉬다 왔느냐 중간에 한 30분쯤 집에 잠시 눈 붙이고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은 6-7시간 공부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또 한 5시간 그렇게 돌리면 견디겠습니까? 안 되죠. 최소한 한 8시간 자야 되고 공부는 좀 쉬엄쉬엄 하고 놀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러면 분명히 뭐가 쌓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좌견화되었다고 어른들은 많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좌익은 지금 정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오의 이데올로기예요. 이거 물붙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는 아들은 쉽게 그로 들어갑니다. 이거 너 이래 되면 누구 탓인지 아나? 이래 되면 금세 이렇게 막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 지하철에서 괜히 저녁에 친구들 한잔하고 여러 명 모여가지고 그 큰 소리로 두달마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판판이 완전히 꼰대 취급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낮춰야 돼요. 이만큼 이미 세대 간의 감격이 벌어질 정도로 젊은 아들의 경우에 그때 보면 어릴 때부터 억압되어 공부 때문에 억압된 이런 것들이 병리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개인 생활에 되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시키더라도 어떤 태도로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부해 안 그러면 뭐 자학골 난다 이러면서 남하고 또 비교하는 게 있죠. 저지가 봤지 뭐 이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서로 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 가면서 그 물고 따라서 국가의 달라트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자율도 부여하고 이런 것이 화가 배를 위해서 내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자기는 남편 때문에 화나고 그다음에 저희 자라온 이것 때문에 소위 천불이 나지만 내 자식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애들을 어떻게 할 건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능력을 타고난 거예요. 40분 지났는데 10분 쉬었다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4번 하겠습니다. 평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 어른이나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탈북 학생 하나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음 완전 북한식 발음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조마조마하게 이제 본 거야. 학생들이 다. 제가 지금 제대로 하나 보는 맞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읽어 내려갔어요. 한 40분 발표하고 나니까 다들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몇 년 있다가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출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에 남한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출애했어요. 또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독일 유학 가야 되니까 어떻게 그좀 길을 열어달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제 있는 그 대표자 연락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했는데 독일이 정말 굉장히 느린 보여가지고 내가 빨리 학교에 들어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학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느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다 소리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탈북하게 된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신의주 살면서 의주 살면서 신의주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녔대요. 저는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동안에 상사원으로 외국도 돌아다니고 이러시다가 기독교를 접하고 집에 이제 성경 소독하고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얘한테도 이제 성경 외우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다 나한테서 이래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상사원이니까 동네 유지잖아요. 국가보육부 이제 그 지원한테 했더니 끌려가신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정보 적힌 그 전화번호 이런 거 하고 돈하고 잔뜩 세워가지고 비닐 포장에 만들어서 안목까지 집어넣었어요. 7시간 만에 위화도 거쳐가지고 겨우 중국방에 갔는데 아니 나와보니까 다 젖어가지고 잉크가 벗겨서 전화번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하나 박힌 게 이제 자기가 찾아오던 선교사의 교회 전화번호 하나만 머릿속에 그 연락해서 이제 그 새벽 5시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니까 노래 소리가 들렸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은평구에 있는 그거는 교회 청년들이 거기 이제 선교 활동하러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릴 때 부르고 찬스 야가 이제 탈북해서 전 그 발을 디딘 곳이 집이라고 발을 디딘 곳이 교회였고 그다음에 들은 소리라고 처음 들은 것이 찬송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동행하겠냐 해서 동행을 한 일주일 하다가 태국 거쳐서 왔는데 되게 똑똑했어요. 태국 대사관에 가서는 나는 정치적 망명자다.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심사하는데 하여튼 그렇게는 결국 안 되고 그냥 들어왔는데요. 1년간 태국 그 대사관에 있다가 들어왔답니다. 되게 똑똑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떠올라가지고 한강에서 안목하시 여기서 소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기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장애인하고 그다음 탈북 청년들의 이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돕자 해가지고 힘써 노력해서 천수백만 원을 나누기를 해서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 이게 장학금 일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이제 다 우리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장학금을 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의미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돈 보냈던 영수증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게 의미 있게 쓰는 거야. 난 그걸 원해.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면 더 좋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도식적인 사고로 그게 가둬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수십만이 생겼다. 뭐 하고 싶겠습니까? 뒀다가 두고도 장학금으로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꼭 가보고 싶었는데, 꼭 보고 싶었는데, 그거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학금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유를 주는 것이 장학금. 장학금이 그 명목으로 사람 올가매면은 장학금으로서의 그 의미는 엄청나게 퇴색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모든 일반적인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돕는 대로 인하여 상대방의 자유롭고 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을 보고서 더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구조가 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번은 적절하게 표출한다 이게 문제야.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진보적인 힘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진해 나가가지고 퇴보하는 힘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마지노선 같은 최후의 보로 이 이상 넘어서면 안 되는데 이쪽을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서서 그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 서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있던 분노의 감정, 자기도 잘 주체할 수 없는 괴물을 안고 있단 말이니까 사실은 속에 괴물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누구나 다. 목사 절대로 예외 아닙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몰라요. 뭐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이 괴물인 것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그러니까 하나가 터지면 상대방도 터집니다. 그러면 잡을 수 없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선 넘어서면 안 되겠다. 이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만 사게 두면 더 이게 괴물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냐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감정의 배격이 된 상황 혹은 사건에 비례된 정도로 표현해라. 이제 이걸 넘어서서 무의식적인 내면에 쌓인 과거 감정도 동시에 표출해 버리면은 이거는 힘들어진다. 부부싸움 해보면 그 마이킹은 옆에서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옛날에 뭐 어쨌잖아. 이 시집 올 때 뭐 가져온 거 있나 뭐 이래버리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싸울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말에 그때도 그러니까 오늘 또 옛날 그 이야기 할게 뭐 이러고 있다 싸우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실수해서 돈 까먹은 거 수시에다 날리고 다 나오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언급한 거는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일어난 상황 이미 그건 옛날에 한번 정리가 돼서 이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면 다시 그거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새로 생겨나면 그것만 가지고 과거의 감정을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옛날 그 한마디라도 하면은 싸움이 끝이 없이 가지고 10분 만에 끝날 때 한 10시간씩 사흘씩 나흘씩 갑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잘못이 훨씬 크네. 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쯤 가면 그것도 이제 탐색을 그만둬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를 파헤쳐 보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지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가지게 된 이유도 그 원인도 자기에게 그 이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청소 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자기를 탐색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부인께서 한참 싸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가 불리하잖아요. 뭐 독립적 생존 유지할 수단도 없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다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잘못했어요. 이럴 때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넘어가야만 그 뒤에 비탈이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이 자책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도록 해줄 그런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할 정도로 과거를 탐색하면 그쪽에서 넘어가야지. 이제 둘이 협력하여 자식이라도 보면 부부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사람의 도리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이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아까의 과거로 퇴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편의 잘못이라는 메시지가 이 일이 당신 잘못이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것, 죄책감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어라.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쪽 책임이다. 그쪽 알아서 살리고 나는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면 그다음 해결책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노인이 될수록 나이 들수록 사과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우리 학교 같은 데서도 맨날 뭐 총장 사과 나옵니다. 총장 사과하는 장면 못 듣고 그다음에 사과하러 요구한 교수들도 절대로 사과 안 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알고 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이제 명분 쌓기, 뭐 자기는 올바르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그 치대에 불과한데 정말 같이 사이좋게 협력해 살아야 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과 요구하다가 막 이래가지고 더 이제 사태를 으그러지게 만드는 그럼 니네 잘못한 거 없나? 그리고 이러다 보면 서로 사과하면 뭡니까? 그냥 서로 그냥 우리 뭐 서로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에서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사과해서 서로 사과가 풀리는 건 별로 원칙이 없어요. 그 대부분은 거의 100%의 사건인데 서로 사과해야 될 일인데 서로 사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과하는 사람 모두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다 한다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 내가 좀 못 참아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 선에서 끝이라. 나도 못 참은 거. 이게 내 죄책감을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이 정도 선에서. 그 말은 내 탓이라기보다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내가 인격 도야를 통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기고 하여야 될 내 몫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내가 책임져야 할 몫, 내 메모를 표현해요. 내 책임도 내 탓도 아니고 당신 탓은 너 것도 아니고 뭐 원인 제공이 좀 했을 수도 있지만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타개해야 할 내 몫의 일이다. 이거가 문제 해결 열쇠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도 받아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평상시에 화가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은 이제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이나 이런 것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요구한 사람은 정당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절제된 표현을 할지라도 상대방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이럴 경우에는 표현을 일단 자제하고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면서 터득하는 것밖에 없지만 평상시에 하는 행동 거지 보면 그 사람이 남하고 다툴 때 이렇게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아 저놈은 제가 안 되겠네. 저거 하여튼 내 감정 표현 알아보야 들어서 피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죠.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친구가 내가 왜 친구가 없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가 맨날 화내니까 친구 없는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이 강의의 첫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 끝까지는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또 그래도 어떤 연유로 해서 엉덩이 맺어진 사람이 한두 명은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가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병사인 있는데 다 길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약을 갖고 있느냐 약 갖고 있는 사람 못 만나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동네에 정말 형편없는 놈들을 치료할 약을 가지실 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과도한 그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말을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해줄 수 있거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불화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사태를 잘 보고 이거야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서 그 사회가 평안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제 일상사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놈 들어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경우에 다 임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 얘기 하나 더 이제는 거의 34배가 장교로 공부하고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학교에서 계속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유명한 놈이 있는 거예요. 한 놈. 하여튼 담임 선생님, 정교주 교사한테도 그 이름만 나오면 벌쩍 뛰고 이런 데도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놈이 있습니다. 집사람에 가서 알아보니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놈인지 몰라서 줬어요. 가정 배경. 그 이제 저도 이제 분기평정 이런 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주일인데 주일 오후에 이제 스트로폼 가져와. 동그라미 젓가락 가져와. 젓가락 던지기를 시켰죠. 그 젓가락 이렇게 한 3년 던져 토막 높입니다. 그 야도 주눅 들어있다가 이제 그놈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확실히 폭력을 가르쳤죠. 그 다음 식칼 가져와. 과도 가져와. 이래가지고 하고 이제 칼싸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까 설교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설교는 분명히 평화를 위해서 뭐 용서하라 이런 아니 용서하는 거랑 다르게 상대방을 지금 뭐 칼로 도매를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어떤 면에서는 그 주눅든 애에 그렇게 자신감 불러넣어주는 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그 케이스 당해가지고 오늘 1시간 만에 이제 그 정말 살인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벗어나게 한 경우 꽤나 있습니다. 그럼 그 자신감, 남이 알지 못하는 비기를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만 하면 그놈은 그냥 100이면 100 그냥 땅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애들 싸우면 땅에 못 놓으면 저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벗어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해요. 나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집사람한테 학교에 가서 이러기를 전국 경찰에 와서 폭력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강연을 하도록 하라. 나중에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경북경찰청에서 그 얘기했더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복 입은 경찰이 학교에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폭력 교육을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손자 손녀 딸 학교 그거 없으면 그거 시켜야 돼요. 그러면 학교 폭력 상당히 사라져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게 법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또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도 대학교까지도 경찰이 학교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독일은 초등학교에도 폭력 사태 벌어졌다 이런 경찰 바로 와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문제. 자, 그 다음에 제가 찾아낸 게 교육청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제 말씀 꾸러기를 잔뜩 있는 남고의 교사들이 만든 설문지가 20개 있잖아요. 그거 이제 효과가 있대요. 그 아들 답안 쓰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네가 이러다가 졸업해가지고 언젠가 만났을 때 어디 되겠냐 뭐 이런 설문지 있고요. 하여튼 한 100개 넘는 항목이 좀 있습니다. 이거 프린트를 했죠. 이거 가지고 학교 가서 올 학년들 다 교육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집사를 갔다 왔는데 학교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문지 그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 그놈도 이제 완전 바뀌어졌어요. 그놈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초등학교에서 폭력이 없으면 그 지역에는 중학교도 폭력이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중학교 있거든요. 그게 벌써 25년 전 일이 20여 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동네에서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놈이 조속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 누른 게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아들한테 폭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설문지가 그걸 제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지금까지 모든 단계를 그거 다 하나하나 쓰면서 자기를 다 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인이 뭐였지? 그다음 이거 이러다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완전히 이게 왕따 되겠네 뭐 이런 생각까지 이러다가 정말 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문이랑 나중에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십시오. 찾다 보면 어딘가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복잡했을 때 이런 자료가 없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항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목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변화되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저자는 불교의 기반을 또 정신 상담 이런 정신 역동 이런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역동이라는 게 뭐냐면 축적된 자아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오만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뭐 이성 이런 것들을 그 총체를 정신 역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정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 파악하기 힘든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이 역동, 그래서 역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캐릭터 이런 정도. 그러니까 대충 오래 살다 보면 왜 언제 화내고 언제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의 복합체로서 인간 이런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상대방의 그런 총체적인 인격을 이해한다는 거, 그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면은 감정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조성 과정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그래도 좀 불쌍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아, 그만 그랬나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그 대문도 있고 정말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그 씨앗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거를 설사 전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씨앗이 있다고 믿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게 필요하고 불교인들은 그 불성이라는 거죠. 뭐 열애장이라는 표현하고 하여튼 그런 게 다 있다. 선한 본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연구해 두고서 사람을 대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에서는 중도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 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중을 지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중이라고 하죠. 적중. 딱 한 중간을 꿰뚫었다. 그러나 한 중간이 아니어도 저 WPC 중간에 저까지는 아니어도 옆에 있는 그런 것까지는 가야만 저까지만 가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안에 10점이면 바깥한 9점 중이랬죠.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게 완벽한 성인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가까이 가 있는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그걸 알죠. 저 마지막 하루는 못 먹는구나. 나는 서너 개는 못 먹는데 그래도 많이 갔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행적인 힘, 진보적인 힘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퇴행적인 힘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가족 관계, 그다음에 가까운 직장이나 그 조직 관계. 그냥 뭐 그런 유대관계 없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굳이 얼굴 붉히가면 무슨 말 다툼을 벌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쪽 친밀한 관계는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카인과 아벨 형제 아닙니까? 형제간의 사연이 일어나지. 그 멀리 떨어진 간에 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해 다툼도 이렇게 생기고. 상속세 사람도 형제간의 다툼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제3자하고는 별로 안 싸우거든요. 돈 가지고 뭐 빌렸다가 빼도 이거 넘어가자 이러는데 상속에 있어갖고 하나도 양보 안 하는 경우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인간 속에 있는 괴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퇴행적인 힘은 어린 시절과 이 관계가 깊은데 그 이제 상담사들이 보면은 문제 있는 이제 사람이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 데려와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린 시절이 야학에 미치는 그냥 이런 걸 자꾸 보려고 하고 부모는 빼돌려가 이래가지고 내가 안 갑니다. 근데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사자의 몫이기도 해요. 그리고 당사자 통해서 이미 상담가는 그 정도 부모에 대해 들어서 알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때 부모까지 고치려고 작정하면 이건 한이 없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외부부터 영향도 받지만 외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 되듯이 성장해 가는 존재. 예수님도 왜그 나사렛에 가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키와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아조차도 키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보통 인간은 더 말할 바가 없죠. 지혜도 배우고 익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공자 말씀을 하기 싫지 우연히 배우고 익히는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는 데서 진리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을 보게 옛날 글들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가면 정신력도 본인 캐릭터도 점점 다른 사람에게 복덩어리가 되겠죠.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복덩어리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에 빠지면 삼악도에 들어가요. 지옥, 악의 축생 이런데 빙빙 돌다가 이제 인간 존재로서 태어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런데 다 비유적인 말이죠. 탐진치, 탐내고 화내는 이 화내기 두 번째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냈죠. 사물을 자기 자신과 남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명하면 화를 잘 안 낸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정말 사물을 잘 꿰뚫어보고 해도 하나님처럼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어버리면 그게 탐심입니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지혜, 지식을 탐구하고
근데 그걸 자기의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고자 할 때는 더 큰 문제, 정말 화라는 화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이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지키고 자아를 연마하는 데는 그 탐진치, 저는 불교에 가르치고 고등학교, 대학교 저 불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딱 그냥 탐진치 세 글자니까 한문이 그 어떤 것은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지는 거는 뭐지 이러는데 안에는 치는 이제 뭐 치매 이런 거 있잖아 있습니까? 여기 있었다 이런 것인데 이게 세 개가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 주변에 평화를 씹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랗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옛날에 강의 듣기로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정량을 다 읽어가지고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면은 쉐마 이스라엘 있죠. 신명기 6장 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 너희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진 판이 있대요. 그게 꿀을 딱 바른 뒤에 팔딱 묶여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더니 요한이 두루마리 먹으니까 입에는 꿀처럼 달아 배에는 쓰더라 이런 기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의 전통 같아요. 그러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나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는 건데 그걸 새겨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고통도 받고.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가만두지 않으니까 주변은. 그죠? 그래서 아마 꿀처럼 달지만 꿀처럼 달기 때문에 나중에 배에 엄청나게 쓰더라도 그 단맛을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게 아니겠는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돌아가서 연중강의도 그때 스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40년 정도 전에 강의인데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전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한 건 없잖아요. 애에게 정말 똑같이 이거 한번 먹고 평생 이거는 지금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이걸 실행하는 데는 그 속에 쓰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만인 공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그걸 가지고 애를 양육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양육하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도 변화를 받습니다. 선생이 혼자 그냥 다 알아서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YMC 무술 사원을 했는데 가르치면서 자기도 배우는 거예요. 기술이 늡니다. 자기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배운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가르치면서 이만큼을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발을 다스리고 주변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현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까 말씀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의 두 분의 좋은 강의가 되기를 감사합니다.